자, 첫 번째 짚어볼 얘기는요. 정말로 그 악마 같은 조두순이 떠오르는 그런 오싹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CCTV 건너편 집에서 한 남성이 집을 나섭니다. 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트럭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남성이 길을 건넙니다. 이 한 손에는 커다란 자루가 들려 있는데요.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왔나 싶었지만 이 남성은 목적지가 있는 듯 계속해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약 20분쯤 뒤 동네 마실 가듯 나왔던 이 남성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허허. 지금 저 남성, 저 상황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어떤 범행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대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저 때가요, 10일 9시 40분경입니다. 50대 남성인데요. 이때 광주의 한 주택에 어머니, 50대 어머니와 8살 초등학생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을 합니다. 어허. 이때 50대 여성이요, 이렇게 TV를 보면서 졸고 있었는데요. 네. 이 남성이 침입해서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반항을 하겠죠. 이때 막 폭행을 하면서 기절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옆에 자고 있던 또 여학생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딸. 그 아이를 아. 또 다시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아이가 깨어나면서 이 남성을 깨물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 도망을 가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래서 주민들이 이 남성을 잡아서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네. 정말로요. 이게 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닥쳤는데 그런데요. 김동철 원장이 아이한테까지 저런 몹쓸 짓을 벌이라고 했으니 지금 아이는 진짜 얼마나 지금 놀랐을까.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끔찍한 상황이라서 분명히 아이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트라우마가 이제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엄마의 트라우마, 하나는 네. 이제 아이의 트라우마인데 엄마의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한 내 집, 안전한 가옥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안전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는 상당히 클 거고요. 그리고 엄마는 기절을 했었고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아이 역시 엄마가 폭행을 당하고 또 엄마가 기절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는 트라우마로 남고 오랫동안 아마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상당히 긴박합니다. 지금 이 집에 침입해서 두 모녀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던 남성.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당시에 최초에 신고했던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있나갖고 나 애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올라가 본 거지. 아줌마 하고 얘는 울고 올라가고 문 열자마자 얘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때린다고. 그러더만 이제 애가 나왔고 이상한 놈이 나를 막 때린다고 무섭다고. 우리 시커먼 놈이 나오게 맥살을 딱 잡았지. 그게 안 놈이야. 여기 살던 놈이었어.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신유진 변호사님이 원래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이 주택에 살다가 이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네. 다른 방에 세대로 살다가 지난해 불과 1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고 아하, 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집 주위를 평소에 어슬렁거리는 그런 것도 많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택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예, 담을 넘어서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온 네. 것입니다.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2층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총 7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이 피의자가요. 여기에 살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 집 구조를 훤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뭔가 계획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피해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이요. 남편이 장시간 출장을 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미 가해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노렸었던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담을 어떻게 넘어가면은 내가 눈을 피할 수 있는지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현관문을 종종 열어놓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획적 범죄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당시에요, 이곳은, 지난 10일 저녁이면요, 광주에는 하필 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면 인적도 드물었겠죠? 혹시 그 날을 노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50대 남성 알고 보니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 남성은 전과가 7범인데요. 그러니까 성범죄는 3차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5년을 살고 나왔는데 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이 10년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선고받았죠. 네. 네, 선고받았고 그리고 2015년 3월에 만기 출소한 뒤에는 또 전자발찌를 훼손을 해서 네. 8개월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복역을. 네. 그렇게 성범죄 전력이 전과 7범 중에 성범죄 전력만 해도 전과 3범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범죄가 이 사람한테는 습관, 이미 버릇이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5년에요.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53명이었는데 2018년 작년 같은 경우는 83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만큼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전자발찌가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실제로 학원과나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많이 감시 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주택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주택가이기 때문에 감시하는 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여기가요,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여기가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 범죄가 일어난 다세대택 지역이 법무부가 시행하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대상지였대요. 그래서 예산 3억 원이 투입돼가지고 방범 카메라, 안전 비상벨, 도로 반사경 등이 설치된 지역이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안전이 뻥 뚫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의 취지가 이 성범죄를 재범을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방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지만 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범인을 검거한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범행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는 건 충분히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는 했는데도 네.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순간에도요, 엄마는요, 이 피의자가 한 차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천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해가지고 거의 반실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는, 이 짐승 같은 악마 같은 피의자는 바로 옆방, 방에서 자고 있던 그 소리에 놀라서 깬 8살 딸을 또 못된 짓을 하려다가 이 엄마가요, 정말 초인적 힘을 발휘한 거예요. 격투를 벌입니다. 이 남성, 자기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한 남성에게 격투를 벌이면서, 그리고 딸에게 도망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도망쳐라, 도망쳐라. 그 도망쳐라는 말을 뒤로 한 채 정말로 필사적으로 이 딸은 피의자, 범인의 몸을 일부를 깨문 채 그렇게 탈출을 했고, 때마침 앞서 신고하신 분 얘기 들으셨죠? 그런 비명소리를 듣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던 참이 있던 그 주민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의 범행이 발각되게 됐는데, 그런데요, 정말로 이 사람이 현행범으로 검거는 됐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당시 이 사람이 내뱉었던 충격적인 말이 있다면서 뭡니까?
이 범행이 걸렸을 당시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결국에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네. 체포 당시에 근데 이 남성은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네. 나는 성폭행을 못한 미수범이다.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모녀를 향해서 소리를 친 거죠.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조두순 사건을 영화한 조두순 사건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되바라진 게 누굴 닮았나 했더니 이제 보니 아빠를 닮았네. 현명하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젠가는 나갑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은요, 보복 범죄라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저 사람도 얼마 후에 이제 출소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거든요. 해봐야 뭐 보호관치라든지 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도 계속해서 재범이 되니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수범이니까 금방 나온다는 말, 이 어처구니 없는 정말 천벌을 받을 만한 말을 내뱉었던 이 사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뭐라고 했을지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수범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 이렇게 했다는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내가 잘못했다고. 신유진 변호사님, 실제로 이 사람이 내뱉었던 말처럼 나는 미수범이니까 오래 안 살고 나올 거야. 마치 두고 보자는 식으로 협박한 듯이 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로 얼마 안 살고 나와요. 이번에 검거됐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미수범이지만 이게 필요적으로 감경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태도나 이 지금 범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임의적으로 감경할 사안이 조금도 없고 아하. 그리고 2명 그리고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같은 집에 침입해서 이거는 주거 침입 강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죄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거 침입을 했으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라는 곳은 안전함을 느껴야 되는 공간인데 네. 이 내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더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보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애초에는 그 주민분한테 제압이 됐을 때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나 합의할게요.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뻔뻔하게 체포되는 과정, 경찰에 와서 체포되니까 나 성폭행 미수한 거야. 성폭행 실행에 옮긴 게 아니라 미수한 거야. 나 얼마 안 살고 얼마 살지 않고 나와.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조사 과정에서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말로 정말 죄들 불량합니다. 이렇게 교도소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마치 이제 변호사처럼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법을 잘 아는 측면도 있겠죠. 본인에 해당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미수범이라고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수범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는 경우, 그걸 중지미수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형을 좀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중지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중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감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라서 이 사람은 좀 더군다나 전과도 있고 굉장히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네. 심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요, 이 모녀는 안전한 보호시설로 일단 임계가 돼서 지금 이 심리적 안정, 그리고 폭행을 당했으니까 지금 그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내뱉었던 말, 그리고 그 조두순이 했던 말처럼 보복 범죄로부터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이 모녀를 반드시 막아주고 보호해준다,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